너 읽고 요약해줘. 부부는 일심동체라며 남편의 장난스러운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서예린, 올해 44살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특이하다고 말하곤 해요.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손끝이 얼어붙을 듯한 차가운 공기와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들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따뜻한 봄을 기다리지만 저는 겨울의 정적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어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새로운 책들을 추천해주는 일이었죠. 선생님, 오늘은 어떤 책 읽어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작은 책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직접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종이를 접고 바느질하고 표지를 꾸미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완성되면 정말 뿌듯해 하시거든요. 사람들은 종종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질병은 인생을 깨닫게 한다. 고통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 꼭 아픔을 겪어야만 인생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웃으며 사는 삶이 있다면 저는 깨달음보다 그 평범한 일상을 택하겠어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거창한 깨달음보다는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 속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저에게 남편 강태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산악구조대 대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죠. 위험한 산에서 조난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이었어요. 태진이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책은 전혀 읽지 않으면서도 줄거리는 무척 궁금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너 또 새 책 샀네. 응,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럼 너 읽고 나한테 요약해줘. 부부는 일심동체라며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하면서도 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곤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은 어떻게 됐어? 마지막에 정말 행복해졌어?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책을 읽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그런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죠. 지금도 제 작업대는 늘 어수선해요. 여기저기 책들이 쌓여 있고 만들다 만 수제책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사이사이로 태진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읽고 요약해줘.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더 이상 요약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태진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 장모님 대신 밤길을 마중 나가고 제 엄마를 자기 엄마처럼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병원 가실 날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었죠. 저보다도 더 세심하게 양쪽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남편이었어요. 어떤 때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태진아, 내가 딸인데 내가 더 잘해. 뭘 그런 소리를 해. 우리 부모님이잖아.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모습에 정말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죠. 이런 남편을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예린아, 너무 눈치 보지 마라.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시집살이가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시댁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어요. 친정보다도 더 자유롭고 편한 느낌이었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태진이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아이들 이름도 미리 지어보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떤 책을 읽어줄까? 남자아이면 모험소설, 여자아이면 동화책.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항상 우리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런 일상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겨울이 오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제가 좋아하던 그 차가운 겨울이 이번에는 정말 매서운 추위로 다가왔거든요. 손끝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겨울이 저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 추위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한 일상에서 실현의 시간으로, 평범한 아내에서 홀로 서야 하는 사람으로,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어요. 겨울이 제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아직은 태진이와 함께 웃으며 책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너 읽고 요약해줘.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른 채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끊임없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바람이 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책 냄새 좋다. 시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해주었는지 몰라요. 시집 식구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요. 사람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 말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어머니, 최숙자, 어머니는 정말 활기찬 분이셨어요. 오랫동안 버스터미널에서 매표원으로 일하셨거든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도 언제나 밝고 친절한 목소리로 응대하셨대요. 어디까지 가실 건가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이런 말들을 진심으로 건네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단골 손님들이 많았다고 해요. 숙자 씨가 있는 창구로 가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일부러 어머니 창구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셨어요. 퇴직하신 후에는 동네 합창단에서 노래를 가르치시게 되었어요. 원래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우셨거든요. 라라라 이렇게 해보세요. 배에서 소리를 끌어올려야 해요. 합창단 연습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는 항상 밝고 따뜻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노래를 배우는데 어머니가 정말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처음엔 어색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정말 다정한 분이셨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도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왔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런데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책을 들고 있을 때마다 책 냄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거였어요. 책을 읽지는 않으셨지만 새 책에서 나는 종이 냄새나 오래된 책의 은은한 향기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예린아, 책 많이 읽어라. 아는 게 많으면 세상이 넓어진다. 이런 말씀도 자주 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사서라는 직업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편찮으시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췌장암이었대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가족들 모두 충격을 받았죠. 그래도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예린아, 우리 태진이 잘 부탁한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시집 온 지 겨우 1년 만의 일이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죠. 시누이 은영이는 저와 나이가 비슷했어요.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언니, 오늘 어떤 일 있었어?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사시는데 너무 외로워하셔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은영이는 항상 밝은 표정이었어요. 힘든 일인데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했죠.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어서 기뻐요. 시숙 민석이는 정말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비사로 일하면서 자동차 고치는 일을 했죠. 복잡한 기계를 뜯어보고 고치는 걸 좋아했어요. 형부,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태진이가 이렇게 말하면 가져와 봐. 내가 한번 볼게. 민석이는 언제나 흔쾌히 도와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 고장난 것들도 다 민석이가 고쳐줬어요.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까지. 이거 새로 살 필요 없어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뚝딱뚝딱 고쳐주곤 했죠. 정말 든든한 시숙이었어요. 휴일이면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시어머니 집에서 다 같이 모이는 거였죠. 그럴 때마다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김을 구워주셨어요. 각 구운 김이 제일 맛있지. 예린아, 많이 먹어라. 바삭바삭한 김에 따뜻한 밥을 싸서 먹으면 정말 꿀맛이었어요.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죠. 저는 그럴 때마다 책을 몇 권씩 가져갔어요. 도서관에서 새로 들어온 책들이나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을 가져가서 어머니, 이 책 정말 재미있어요.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이렇게 추천해 드리곤 했어요. 어머니는 책을 별로 안 읽으셨지만 제가 가져다 드리는 책들은 꼭 읽으셨어요. 예린이가 추천해 준 책이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지난번에 준 책 정말 좋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했죠. 어머니는 차 우리는 솜씨가 정말 좋으셨어요. 늘 우리가 담소를 나누고 있으면 조용히 옆에 앉아서 차를 따라주셨죠. 목마르지.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시는 손길이 정말 고마웠어요. 차를 마시면서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걱정거리를 나누고 격려하고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참 좋았죠. 태진이는 요즘 일이 어때? 힘들지 않니? 어머니가 아들 걱정을 하시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태진이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은영이와 민석이도 각자의 일상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미있는 일은 없었는지,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오고 가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이 집은 정말 특별했어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먼저인 집이었거든요. 복잡한 예의나 규칙보다는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했어요.
처음에 시집 올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시댁 눈치를 봐야 하고 이것저것 조심해야 할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정보다도 더 편안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예린아,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라.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가족을 만난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요. 태진이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뜻한 사람이 된 거겠죠. 가족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워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였어요. 저는 이 집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꼈어요. 겨울이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따뜻한 국물과 은영이가 가져오는 달콤한 간식들, 민석이가 고쳐준 히터 덕분에 따뜻한 방. 이 모든 게 제게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에요. 평범해 보이지만 정말 특별한 시간들이었죠. 그때는 이런 일상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매 휴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는데 그 순간순간을 더 깊이 느끼지 못한 게 아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그런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들이 제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그때의 따뜻함을 떠올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어요. 사랑받았던 기억들이 제게 이렇게 큰 선물이 되어주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예린아, 미워하지 말고 우리 한동안 보지 말자. 시어머니의 이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도 더 깊은 상처였어요. 결혼 6년째 겨울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매서웠죠. 태진이는 평소처럼 산악구조대 일을 하러 나갔어요. 오늘 구조 작업이 좀 위험할 것 같아. 조심해서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선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태진이는 경험이 많은 구조대원이었거든요. 위험한 상황도 많이 겪어봤고 항상 안전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설사면에서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했고 구조 작업 중이던 태진이가 휘말린 거예요. 급작스러운 설사면 붕괴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어요. 태진이와 함께 구조 작업을 하던 동료들도 놀랐대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태진이가 조난자를 구하려다가 동료들이 저에게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태진이를 찾는 수색 작업이 며칠간 계속됐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눈사태로 인해 너무 많은 눈과 얼음이 쌓여서 제대로 된 수색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봄이 와서 눈이 녹으면 그때 다시 수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태진이가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사고 현장 근처로 가서 태진아, 어디 있니? 빨리 나와, 추우니까. 이렇게 부르며 돌아다녔어요. 가족들이 말려도 듣지 않았죠. 혹시라도 태진이가 제 목소리를 들을까 봐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여야 했어요. 태진이는 정말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을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는 멍한 상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었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태진이의 동료들, 도서관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까지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가셨네요. 이런 말들을 계속 들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조용히 계셨어요. 울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거의 안 하셨죠. 다만 가끔 허공을 바라보시면서 태진아, 이렇게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죠. 장례를 마친 뒤 며칠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예린아, 미워하지 말고 우리 한동안 보지 말자.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왜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금 이럴 때 가족끼리 더 의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울면서 어머니께 매달렸어요. 태진이를 잃고 이제 시댁 가족들마저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더 가슴 아팠어요. 내가 우리 집에 오면 나는 자꾸 아들 이름을 부르고 싶어진다. 그게 너한테 족쇄가 될까봐. 너는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어머니는 정말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지 않으려고 자신이 참고 계신 거였죠.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서로 보면서 상처만 크게 만들 것 같아.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어머니와 헤어진 뒤 정말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신우이 은영이나 시숙 민석이도 어머니 뜻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했어요. 언니,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언니를 보면 태진이 형이 생각나신대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어머니 마음이 정리되면 연락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갑자기 가족들과 멀어지다니 정말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분기마다 낯선 상자들이 집에 도착하는 거였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도 주소도 없었어요. 첫 번째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들용 남색 장갑이 들어 있었어요. 정말 예쁘게 뜨개질로 만든 장갑이었죠. 크기도 여러 가지였어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손 크기에 맞게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상자 안에는 봉투 하나가 더 있었어요. 열어보니 학교 급식 계좌에 익명으로 돈을 넣었다는 영수증이었어요. 우편 취소인이 찍혀 있는 걸로 봐서는 정말로 누군가가 보낸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누가 보낸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상자에는 목도리가 들어 있었어요. 역시 손으로 뜬 것 같은 따뜻한 목도리들이었죠. 아이들이 목에 두르기 딱 좋은 크기였어요. 그리고 역시 급식비 영수증이 함께 있었어요. 이번에는 액수가 더 컸어요. 여러 달치를 미리 넣어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상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절에 맞는 아이들용 소품들과 함께 급식비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누군가의 실수인 줄 알았어요. 잘못 배송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나 택배회사에 연락해서 이거 잘못 배송된 것 같아요. 원래 받을 사람에게 다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택배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보내는 사람 정보가 없어서 반송할 주소를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상자들은 계속 제게 돌아왔어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상자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누군가는 이 물건들을 받지 못하고 있을 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선물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내는 걸 수도 있겠다고요. 특히 급식비 영수증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있을 수 있겠구나. 익명으로 선행을 베푸는 분들이 세상에는 많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저도 그런 분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물건들을 보내는 걸까? 저는 아이도 없는데 왜 아이들용 물건들을 보내는 걸까? 그리고 왜 연락처나 이름을 남기지 않는 걸까? 정말 궁금했지만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선물들 덕분에 조금씩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세상 어딘가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저도 그 물건들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전해드리기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이나 보육원에 가져다 드렸죠.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관 직원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저를 통해서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선물들을 보내는 걸까? 언젠가는 알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런 궁금증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갑은 내가 뜬 거다. 이름은 쓰지 않았다. 음성 파일 속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5년간의 모든 궁금증을 한순간에 풀어주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진이가 떠난 지 5년, 시어머니와 헤어진 지도 5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혼자서 책공방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갔어요. 힘들었지만 견뎌낼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궁금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실까? 그리고 그 익명의 선물들은 정말 누가 보낸 건지도 궁금했고요. 5년 동안 계속해서 받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책공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는데 텍스트가 아니라 음성 파일이었어요. 제목은 겨울 앞 창연습 3이었죠. 처음에는 스팸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요즘 이상한 파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우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건반 소리가 들렸어요. 피아노 반주 같은 소리였죠. 그런데 그 뒤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 리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아는 목소리였거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말끝이 자꾸 갈라지고 떨렸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요즘 목이 떨리고 밤이면 손이 말을 안 들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의사 말로는 파킨슨이라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파킨슨병이라니.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5년 동안 혼자 앓고 계셨던 거예요. 가끔 시간도 헷갈린데 내가 내 앞에 있으면 나는 자꾸 20살 내 얼굴을 본다. 어머니는 왜 저와 멀어지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도망쳤다. 내가 나 때문에 겨울에 묶이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였어요. 음성 파일은 참 특이했어요. 중간중간에 합창 지시하는 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테너 세 번째 마디 다시. 알토 길게 빼세요. 아, 어머니가 여전히 합창단에서 노래를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어요. 아직 활동할 수 있을 정도는 되시는 거구나. 완전히 병에 굴복하지는 않으셨구나. 하지만 그 사이사이로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사적인 말씀들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장갑은 내가 뜬 거다. 드디어 그 미스터리가 풀렸어요. 5년간 받았던 그 모든 선물들이 바로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였어요. 혼자서 뜨개질하고 만드셔서 저에게 보내주신 거였죠. 이름은 쓰지 않았다.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어머니는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부러 익명으로 보내주신 거였어요. 얼마나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인지.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멀리한 건 너를 밀어내려는 게 아니었다. 어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리를 두신 거였어요. 파킨슨병으로 인해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저를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하신 거죠. 파일 말미에는 바람 소리 같은 긴 호흡 소리가 이어졌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온다면 바다 쪽 요양원.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낮에는 괜찮다. 밤엔 내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음성 파일이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바다 쪽에 있는 요양원들을 찾아봤죠. 몇 군데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최숙자라는 분이 계신지요? 세 번째 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계십니다. 면회 오시는 건가요? 네, 며느리인데요. 지금 갈 수 있나요? 오후 시간이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만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오래 계시지는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5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요양원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죠.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지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면회실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자에 기대 앉아 계신 어머니가 보였어요. 5년 전보다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잠깐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정말 기억이 혼란스러우신가 보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자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서 아가씨 왔네.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니라 사서 아가씨로요. 아마 예전 기억이 더 선명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사서 아가씨 왔어요. 오늘은 동화 대신 악보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합창 이야기를 하니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악보, 좋지. 오랜만이네. 그렇게 저는 5년 만에 시어머니와 재회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죠.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병을 앓으면서도 저를 걱정해서 계속 선물을 보내주셨을까. 생각할수록 감동이었어요. 이런 분을 시어머니로 모신 게 정말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성 파일 하나가 5년간의 침묵을 깨뜨렸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예린아, 내가 다시 노래하게 되면 내가 졸업한 거다. 시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메모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재회한 뒤 저는 매일 요양원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새로운 일상이 되었죠.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노래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파킨슨병 때문에 목소리가 떨리고 손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해오신 합창을 이용해서 재활을 도와드리면 어떨까? 어머니, 우리 합창단식 재활을 해볼까요? 제가 박자를 쳐드릴게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합창. 좋지. 오랜만이네. 그렇게 저희만의 특별한 재활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손으로 박자를 치면 어머니는 라라라로 따라하셨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많이 떨렸어요. 박자도 정확하지 않았고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죠.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니까 목소리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어머니의 손이 떨릴 때는 제 손등 위에 포개어 드렸어요. 그러면 제 박자를 느끼실 수 있었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함께 박자를 맞추면서 어머니도 점차 따라오셨어요. 말이 꼬일 때는 노랫말을 길에 맞춰 나누어 읽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천천히 나누어 발음하시면 어머니도 따라할 수 있으셨어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시는 모습이었죠. 어떤 날은 정말 좋은 컨디션이셨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예전처럼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거든요. 라라라라 라라라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지면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따라 하셨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힘들어 하셨어요. 기억이 혼란스러우실 때였죠. 제 이름을 잊고 은영아라고 부르셨어요. 시누이 은영이 이름으로 저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한 번도 정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편하게 느끼시는 게 중요했거든요. 누구든 상관없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했죠. 은영아, 오늘은 뭘 부를까? 어머니, 오늘은 고요한 밤 어떠세요? 겨울 노래는 좋지. 울어도 티가 안 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낮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니는 가끔 우셨어요. 노래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곤 했죠. 아마 태진이 생각이 나셔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방에서 장갑 하나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이거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죠. 덕분에 겨울이 따뜻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참마리가 하고 웃으셨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했죠. 그렇게 몇 달을 함께 보냈어요. 어머니의 컨디션은 오락가락했지만 저는 매일 찾아뵈었어요. 때로는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그냥 손을 잡고 앉아있기도 했어요. 말없이 창밖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고요. 겨울이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계절이었죠.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겨울이 될 거라는 걸 제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어머니도 아셨던 것 같아요. 예린아, 내가 가면 너 혼자 괜찮겠니? 너무 슬퍼하지는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담담하셨어요. 사람은 언젠가 가야 하는 거야.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겨울은 정말 짧고도 길었어요. 매일매일이 소중했죠. 새벽에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제가 급히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어머니, 예린이에요. 제가 왔어요. 어머니의 손이 조금 움직였어요. 저를 알아채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멈추셨어요. 눈발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고요하게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는 정말 평화로우셨어요. 장례를 치른 뒤 신우이 은영이와 시숙 민석이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언니,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낙서투성이 악보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가 합창 지도하실 때 쓰시던 거였죠. 여기저기 연필로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크게, 천천히 감정을 담아서 이런 지시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영수증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급식비 납부 영수증, 장학금 기부 영수증, 어머니가 몰래 해오신 선행들의 기록이었어요. 상자 맨 밑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죠. 예린아, 내가 다시 노래하게 되면 내가 졸업한 거다. 그 메모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희망을 찾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저는 그 메모를 책공방 벽에 붙였어요.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책을 만들 때 책 표지 안쪽에 작은 장갑 스탬프를 찍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뜨개질로 만들어주셨던 그 장갑 모양을 스탬프로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찍어보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장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겨울마다 모은 수익은 구조대 유가족 장학금으로 보내고 있어요. 태진이처럼 위험한 일을 하다가 가족을 떠난 분들의 아이들을 위해서요. 이것도 어머니가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누군가 저에게 묻곤 해요. 깨달음과 건강한 무지 중 무엇을 고르겠냐고. 예전에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답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쪽을 고르겠다고. 깨달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깨달음은 억지로 얻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세운 경계와 용기 속에서 진짜 깨달음이 자라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멀리 계셨지만 사랑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죠. 지금도 어머니를 떠올릴 때면 귀를 기울여 봅니다. 먼 데서 합창단의 박자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 둘, 하나, 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던 그 박자예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져요. 겨울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자를 잃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의 박자를 말이에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어요. 책공방에 오는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겨울이 묻던 그 질문에 이제 답할 수 있어요. 사랑은 계절을 초월한다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다고. 어머니의 사랑이 아직도 제 곁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저도 성장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배운 겨울의 진짜 의미입니다.